네, 반세기 만에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 캡슐 오리온이 130km 지점까지 다가갔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캡슐이 달 궤도에 도착한 건 아폴로 계획 이후에 50여 년 만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8월에 지구를 떠난 우리나라의 달 궤도선 다누리. 최근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림.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자, 우리는 왜 달로, 우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자, 오늘은요, 과학자이자 교수이자 소설가이자 싱어송라이터이시기까지 한 곽재식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니어스. 아닙니다. 천재 중에 한 분이시죠. 싱어송라이터 이건 좀 진짜 과장인 것 같네요. 무슨 뭐 주기율표 노래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게 네네. 있긴 한데 그것만 들었다고 싱어송라이터라니. 네. 다음에 한번 노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자, 오늘 달 얘기니까요.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림. 메시지가 짠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 이게 7일 보내온 메시지라고 하는데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달까지 거리가 한 38만 킬로미터, 거의 한 40만 킬로미터 조금 안 됩니다. 네. 지구 둘레가 한 4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에 10배의 거리 정도를 예. 날아가는 게 달까지 가는 직행 코스인데 우리는 연료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직행 코스로 택하지 않고 완행 코스로 좀 돌아가가지고 오히려 연료를 줄일 수 있는 코스로 네네네.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로 급하기 때문에 심하게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국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행을 하면 40만 킬로미터 좀 안 되는 거리인데 네네.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 한 150만 킬로미터까지 쭉 멀어졌다가 네네. 다시 다가가면서 달에 진입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예. 지금 반환점 무사히 돌았고요. 그래서 제일 멀어지는 150만 킬로미터 지점까지 벌써 갔다 왔고 네네.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달로 점점 가까워지는 일만 남아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뭐 도착해서 뭐 달 아주 가까이에서 달 네네네. 상공 100km 위에까지 근접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 거리까지 달에 네. 바짝 닿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위성 사진을 찍는 그런 사진보다도 훨씬 가까이서 찍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공을 한다면 아마 연말 연초경에는 네. 굉장히 가까이에서 다누리가 찍은 달의 근접 촬영. 생생한 모습을 우리 전 국민이 네. 보게 되면서 아주 좋은 연말 연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조금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연료가 모자른데 직선 코스로 가는 게 가장 빠르지 않나 하는데 돌아가는 이유는 연료를 안 쓰고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건데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만 하나 제일 와닿을 만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는 가다가 이제 달에 다 도착했으면 어디 목적지에 도착을 했으면 네네.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어도 지상에서는 그냥 돌리는 엔진을 끄면 자연히 그냥 뭐 멈추죠. 굴러가던 게 점점 멈춰도 서겠지. 네. 힘을 안 주면 쓰는 거 아니야? 예. 그게 이제 우리 지상의 발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주에서는 지상처럼 바닥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세워줄 뭐가 없어요. 예. 하다못해 그냥 공기라도 있으면 공기의 맞바람이라도 받아가지고 점점 저항. 속도가 늘어지면서 설 텐데 우주에는 공기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달 근처에 잘 도착을 해도 그 근처에 세우려면 따로 세우기 위해서 연료를 반대 방향으로 불을 분사를 뿜어줘서 해서. 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료가 많이 있어야지 직행으로 갔다가 바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연료가 별로 없으면 자연스럽게 연료가 다 떨어질 때 중력이 이리저리 당겨주는 힘을 이용해서 저절로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예.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방향을 잡아 돌리는 거죠. 엄청난 수학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재미있는 건 이런 거예요.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 이 뮤직비디오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이게 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주에서도 된다. 근데 뮤직비디오면 영상이니까 대용량일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안 끊기고 잘 됩니까? 아주 초고용량 영상을 전송한 것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자료 나온 걸 보니까 한 11메가바이트 그 정도 예, 좀 예. 넘는 용량을 전송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렸다라고 네네. 하니까 한 1초에 한 1메가바이트 좀 넘는 속도 예. 한 3G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예. 조금 더 빠른 속도 뭐 그 정도 전송이 무난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네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주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네네. 약간 착각하시면 안 될 게 우주 인터넷이라는 말로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는 것 중에 그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하시는 예. 우주의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쉽게 사용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우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번에 다누리에서 실험한 거는 이제 기술적인 명칭으로는 DTN이라고 해가지고 네. 끊김을 잘 버티는 통신망이라고 해서 우주니까 이게 얼마나 거리가 멀고 또 중간중간에 뭐가 고장나거나 통신이 안 닿을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해도 끊김없이 중간중간 중계국에서 그걸 좀 잘 버티면서 저장을 해놨다가 결국 통신을 할 때는 중간 상황을 많이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통신이 이어지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잘 되면 뭐 앞으로는 우주에 돌아다니는 아주 멀리 떨어지는 우주선과 통신을 하는데도 그냥 집에서 인터넷 웹페이지 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발상으로 실험을 한 것인데 이번에 뭐 실험이 잘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다누리에서 전파를 직접 받아 안 오고 일부러 미국으로 한번 보냈다가 다시 뭐 한국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는데 실험 자체도 잘 됐고 달까지 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킬로미터 뭐 그 정도거든요. 근데 달까지 가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리보다도 지금 더 멀리 간 뭐 128만 킬로미터, 121만 킬로미터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일부러 이거 주고받는 걸 한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뭐 잘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달에서도 이 통신은 무난히 잘 될 것이고 앞으로 뭐 미래에 뭐 한국의 우주선이 뭐 화성이나 토성까지 간다라고 해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좀 품어볼 수 있겠죠. 제가 본 공상과학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아버지와 딸이 영상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하자면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전에는 이제 뭐 등산 같은 데 가시거나 이럴 때 통화할 때 워키토키, 무전기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통화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주파수도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없이 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통화하듯이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잘 실험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다누리 이 어떤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구를 떠난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달의 사진을 고해상도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잘 찍어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해상도 카메라, 항우연에서 개발한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재미있는 것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편광 카메라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광이라는 거, 여러분 선글라스 같은 거 중에 보면 편광 선글라스 뭐 이런 거 있죠.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거 쓰면 뭐 낚시할 때 물속도 잘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바로 그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도 한 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누리의 눈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텐데 이걸로 보면 달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뭐 달에 굴러다니는 돌이나 모래의 그런 성분 구성 이런 것도 좀 잘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탑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한 섀도우캠이라고 하는 그늘진 곳을 보는데 특화된 카메라도 같이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누리가 달의 성분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 성분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장치, 말하자면 달의 냄새를 맡기 위한 장치 같은 것도 들고 가는데 요거는 다누리에 탑재된 장치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를 들고 갑니다. 요거는 뭐 달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날 리는 없고요. 달에서 뿜어내는 방사선, 그중에서 이제 감마선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인데 그래서 다누리의 코는 달의 방사능을 냄새 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무가 다양합니다. 참 감마선 측정기는 참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것이고요.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경희대에서 개발한 것은 자기장 측정기를 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침반 같은 그런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다른 지구하고는 다르게 나침반을 북쪽으로 보내는 그런 자기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기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보다 뭐 100배, 1000배 훨씬 더 약한 자기장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장 측정 장치, 아주 굉장히 정밀한 나침반을 들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이고 2027년까지 4차례 더 발사하고 2031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가능하리라고 보고 싶죠. 이게 이제 임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저는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달 착륙 자체만을 좀 지상 과제로 삼느냐, 어떻게든지 뭐가 됐든지 달에 하여튼 닿았다, 한국인이 만든 것이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누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누리의 후속으로 달 조사를 위해서 날아가는 여러 탐사선들이 외국 로켓을 빌려가지고 지금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그냥 달에 착륙하는 기능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둔 것을 실어서 올라가면 사실은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착륙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그런 도전을 할 것인가. 네네. 착륙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것인가. 남의 나라 로켓을 빌리지 않고 우리나라 로켓을 최대한 자력으로. 이용해서 갈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31년까지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네네. 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요.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뭐 현실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이긴 합니다. 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렵지 않다. 근데 일본의 오모테나시라는 초소형 달 탐사선은 네네. 착륙 실패했더군요. 최근에. 그러니까 착륙 실패라기보다는 거의 약간 발사 실패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의 아르테미스 네네. 계획에서 SLS 로켓에다가 이제 빌려서 같이 이제 딸려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이제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사실은 달 탐사의 어떤 역사를 바꿀 만한 큰 획기적인 그런 시도였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달 탐사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요거는 대충 뭐 공책 하나 크기만한 정도 옛날 영어 사전 한 몇 개 정도 되는 크기 정도 그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로 네네. 정밀하게 장치를 만들어서 별 부담 없이 딴 사람들 로켓 쏠 때 딸려서 묻어서 뛰는 정도면 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요즘 워낙 IT가 발전돼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예전에 하던 탐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발상을 시도해 본 거였는데 발상 자체로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발상이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성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가 살짝 먼저 해가지고 따라잡으면 굉장히 세계에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럼 본론으로 가보죠. 지금 오모테나시 일본 거는 이제 딸려간 거고 본체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게 모두 달로 우주로 가기 위한 작업인데 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주에 관심을 갖고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 이 곽 작가님의 책 중에 그래서 우리는 달에 간다. 자, 결론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냥 뭐 흔히 이제 이것도 사실은 작다고는 할 수 없는데 사람이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려는 거는 본능이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 특히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뭐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무시할 수 없고요. 좀 뭐 크게 보면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달도 달이지만 앞으로 인류가 더 먼 곳을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태양계에도 사실 신선하고 재밌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화성에 가서 언젠가는 사람이 살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영화에서도 많이 하고 뭐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성뿐만 아니라 토성에 딸려 있는 타이탄이라든가 뭐 이런 토성에 딸리는 위성에는 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네. 목성의 위성 중에는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는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태양계 신기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가면 정말 목성의 위성에서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목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갈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런 곳들은 먼 곳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직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지금 이 SLS 로켓도 엄청나게 큰 로켓이었는데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나 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끔찍할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도 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달을 개척을 해가지고 달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어떤 설비를 많이 마련을 해놓으면 달은 공기도 없고 또 달에는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그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달에서 출발하면 아주 적은 힘으로도 우주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주의 먼 곳을 개척하기 위한 발판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개척을 해야 되는 곳이 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꼭 해볼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 있네요. 목성에서 수영하는 얘기 하시니까 항상 또 우리가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 목성 관련해가지고 외계인 이야기도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자, 이 과학자로서 인간으로서 이건 탐사는 본능이다. 자, 그래서 이제 밀리다가 날짜가 아르테미스 1호가 지난 16일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이 다시 한번 달에 인간을 보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이 캡슐 오리온이 50년 만에 달 궤도에 도달했다. 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르테미스가 이제 전체 계획의 이름이고요. 거기서 사용하는 이제 우주선,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부분은 오리온 캡슐, 오리온 우주선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네, 지구에서 보내는 그 로켓, 제일 덩치 큰 부분은 SLS 로켓이라고 부릅니다. 발사체. 네, 뭐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되게 단순한 약자예요. 네, 우리는 뭐 다누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되게 멋있게 공모해서 지었는데 나사에서는 되게 썰렁하게 그냥 우주 가는 로켓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약자 따서
우가로 이런 식으로 부르자 예. 이런 식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내는 우주선도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네. 지구에 착륙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는 것까지 확인하는 게 지금 첫 번째 이번에 로켓을 보낸 것의 목적인데 이번에는 실제 사람을 태우지는 않았고요. 네네네. 대신에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잘 흉내내놓은 마네킹을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4인승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만약에 잘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타고 달까지 갔다 올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발사를 아마 2024년 잘 되면 그때쯤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2년 남았죠. 네. 그때 달에 갔다 오는 거는 달에 착륙을 해서 이제 뭐 발자국 찍고 이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의 다누리처럼 달 상공을 가가지고 돌아보고 오는 거를 이제 사람이 탄체로 하고 오겠다라는 거죠. 요거까지 잘 성공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 해, 그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0년대 중후반 정도 되겠죠. 네네. 그때 실제로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달에 착륙을 해서 발자국도 찍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것인데 3번 정도 실험을 하고.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 아폴로 11호 이름을 이제 친숙하게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아폴로 12 어떤 분은 이제 아폴로 11호가 성공을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 11호,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 다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이 달에 또 내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번 많이 갔다 왔는데 다 백인 남자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반이 여잔데 왜 여자는 안 갔다 왔나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특히 이제 미국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는 왜 하필 그렇게 사람들 아니 처음 발자국 찍은 사람이 뭐 백인인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떻게 다 백인만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여성이 일단 간다. 그리고 백인이 아닌 인종도 간다라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청취자 9218님이 아니 50년 전에 그 반세기 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었는데 왜 지금은 마네킹을 싣고 달 주위를 빙빙 도는 거냐. 50년간 이게 우주 기술이 퇴보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아폴로 11호 사령관 최초로 이제 달에 발자국 찍은 닐 암스트롱이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런 또 명언을 남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폴로 11호 이후에도 여러 명이 달에 갔는데 50년 만에 우리가 아르테미스 계획이 재개되는 것이다 하니까 1971년경에 이게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72년까지 이제 로켓이 날아가긴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이상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던 거죠. 사실은 아폴로 계획이 진행될 당시만 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더 달을 개발해 나가고 화성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장밋빛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 69년에 처음으로 사람이 발자국을 찍은 이래로 한 2, 3년 만에 그냥 시들해졌어요.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애초에 이거를 왜 했는지 근본 목적을 살펴봤어야 볼 필요가 있는데 아폴로 계획의 가장 큰 목적 이 모든 어떤 목적을 압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주 경쟁에서 당시 미국의 냉전 상대였던 소련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이 우주 개발에서 먼저 치고 나갔어요. 체제 경쟁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도 소련이고 유명하죠. 세계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 유리 가가린도 유명하죠. 소련 우주 비행사고 소련이 뭐 달에 처음으로 무인 우주선이 착륙한 거 달의 뒷면에 처음 사진을 찍은 거 다 소련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줄줄이 다 졌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무슨 뭐 가수들이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 2 순위 결혼은 뭐 요 정도로만 느껴질 수도 있는데 60년대 냉전 사고 방식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정치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상당히 진지하게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된 게 막 그런 생각하는 거죠. 조금 이제 과장해서 약간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고 이제 미국만 열심히 믿고 단결해서 하면 공산주의로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철저히 믿었는데 사실은 미국이 소련보다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한국 전쟁이 벌어지면 아무리 한미 동맹이 튼튼해도 공산주의 국가 우리가 못 이기는 거 아니야? 불안하죠. 이런 불안이 생길 만한 상황이 60년대 냉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이 미국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로든 미국이 세계 최고고 소련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졌거든요. 우주 개발하면서 초기에. 한 방에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정말 이거를 해내면 모두가 다 우러러 볼 것이다 라고 할 만한 마지막 어떤 반전이 달에 사람이 가가지고
달나라라고 하면 어떤 꿈의 세계이자 그렇죠. 천상의 세계, 신화의 세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였는데 네. 예, 거기에 미국 사람을 보내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를 텔레비전 생중계로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 성조기도 꽂았고. 예, 네. 그런 꿈을 실현하는 게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네. 그 목표가 달성됐고 소련이 그거에 대해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 네, 자, 그래서 그때 중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냉전 상황에 아주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해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21세기에 뭐 신냉전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데 네. 반세기 만에 미국은 왜 다시 우주로 향하는 겁니까? 일단 그 신냉전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그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벌써 가봤는데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컨스텔레이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미국에서 달 탐사, 뭐 행성 탐사 이런 걸 추진하던 계획이 쭉 있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이런 거 다 좀 취소하고 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게 화성 탐사 이런 새로운 걸 개척하는 데 좀 집중하자.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이 한번 확 바뀌어가지고 달 탐사 이런 게 대거 좀 한 발 물러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사실 뭐 트럼프 본인의 마음속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만 이제 평가하기로 혹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강하다. 미국이 중국을 압도한다. 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과제로 많이 활용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뭐 정치, 경제, 과학, 외교 온갖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따라오는 경쟁자로 되쫓아오고 있는데 절대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것.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걸 확고하게 전 세계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달에서 미국인이 걸어다니는 걸 보여주는 것만큼 대단한 게 있겠느냐라고 해서 사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아르테미스 계획이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냉전 구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이게 또 정치적인 이유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성차별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인종 갈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이 뭐 다누리 탐사선이라든가 누리호 발사 때도 느꼈겠지만 이 우주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이지만 마치 이런 어떤 스포츠 행사처럼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주 개발을 담당한 대표자는 또 전 국민이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다라고 마음을 모아주는 게 있거든요. 단합 같은 거.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대표로 해서 달에 보낸다. 유색 인종을 백인이 아닌 인종을 대표로 해서 달에 보낸다라는 거를 미국인들에게 보여주면 미국인들이 저 여성이 우리의 대표다. 저 백인이 아닌 사람이 우리의 대표다라는 인식으로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도 여러 해전에 뭐 러시아 기술을 좀 빌리긴 했지만 최초의 우주인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참 회자된 기억이 나고요. 자, 근데 이제 20세기 냉전은 소련과의 체제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의 굴기들. 그렇습니다. 우주 굴기와의 경쟁이다. 자,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 중 하나를 보니까요. 달 남극에 기지를 짓는다. 또 우리 다누리의 임무 중에 하나는 무인달 착륙선이 내릴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 궁금했던 건데 우리 저 과학자시고 작가님이시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는 아니시지만 그렇습니다. 달에 이 부동산 소유 권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일단은 달 개발과 관련된 조약이 과거에 맺어져 가지고 달에서 어떤 군사적인 활동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는 조약은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게 없거든요. 사실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을 아까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달 개발하기 되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딴 나라에서 꽂아놓은 깃발이 하나 있다. 그럼 그거 그냥 뭐 뽑아놓고 개발을 해도 되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먼저 치면 막 근데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사람도 보내고 기계로 보내고 해가지고 막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수십 년 전에 그 깃발 하나 꽂아 놓은 거 가지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래 달 개발하는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스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혼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호주 여러 나라들이 국제 협정 속에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 있다고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계속 샘솟고 있는데 야 정신없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한번 또 아르테미스 관련해서 모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또 우리 단우리에 또 임무 완수도 있으니까 잘 되면 좋겠는데요.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